베를린의 한 국제회의장 동아시아 안보 포럼이 한창이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있을 때 한 독일인 연구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고개를 들었고 일본 외교관은 안경을 벗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펜을 놓고 그를 바라봤어요. 35년간 동아시아 전문가로 활동해온 그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는데 표지에는 한국 안보 분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이 나라를 너무 작게 봤습니다. 아니,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보고서가 바들바들 흔들렸어요. 회의장 안에 30여 명 전문가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 나라는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나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 안보연구소에서 35년간 동아시아 정세를 분석해온 선임연구원이에요. 제가 한국을 처음 접한 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였어요. 그때 저는 분단국가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독일처럼 분단된 나라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그냥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생각했어요. 독일보다 훨씬 작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 정도겠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한국 주변 상황이었어요. 북한이라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독일도 분단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1990년에 평화롭게 통일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분단 상태고 게다가 휴전선에서 총부리를 맞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매일 전쟁 위험에 떨며 살겠네. 이게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었어요.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아, 그 분단국가 말이야. 불쌍하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나라 아니야? 독일 언론에서도 한국은 항상 위험한 지역으로만 보도됐어요. 북한 미사일 뉴스, 군사훈련 소식, 긴장고조 이런 것들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항상 위기에 처한 나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연구 보고서를 쓸 때도 한반도 불안정 요소, 동북아 화약고 이런 단어들을 자주 썼습니다. 2019년 처음 서울에 왔을 때도 그런 편견을 갖고 왔어요. 한국 정부가 주최한 동아시아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하러 왔는데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하는 회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참석하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도 긴장했어요. 혹시 공항에서 군인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 표정이 어둡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밝고 깨끗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농담까지 하더라고요. 며칠 지내면서 더욱 이상한 걸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회의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1988년이면 냉전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예요.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고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으로 나뉘어 있던 때였거든요. 제가 사는 베를린에서는 매일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동독 경비병들이 서독으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쏘는 일도 빈번했거든요. 그런 시대의 분단 국가인 한국이 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처음엔 운이 좋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파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981년 한국이 올림픽 유치에 나섰을 때 세계는 회의적이었어요. 독일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단 국가에서 올림픽이 가능할까? 북한이 방해하지 않을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우려들이 쏟아졌거든요. 실제로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는 올림픽 취소 얘기까지 나왔어요.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실패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IOC 위원들도 한국은 너무 위험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한국 올림픽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분단된 나라에서 평화의 축제는 불가능하다고 썼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올림픽 준비를 위해 전 국민이 나섰거든요. 서울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들까지 헬로우, 땡큐 같은 기본 영어를 배웠다고 해요. 심지어 김치 냄새까지 신경 썼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 냄새를 싫어할까봐 걱정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과한 배려였지만 그만큼 성공적인 올림픽을 원했던 거예요. 보안 대책도 엄청났어요. 올림픽 기간 중 테러 방지를 위해 전국에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거든요. 모든 공항과 항구에 특수부대가 배치됐고 선수촌 주변은 24시간 철저히 감시됐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어요. 1988년 올림픽이 열리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동구권 국가들의 참가는 불투명했어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했고 1984년 LA 올림픽 때는 동구권이 보이콧했거든요. 올림픽이 정치의 희생양이 된 거였어요. 그런데 서울 올림픽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이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처음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소련이? 정말? 당시 소련은 한국과 외교 관계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북한과는 혈맹 관계였어요. 그런 소련이 남한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동독까지 참가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동독은 서독과 체제 경쟁을 하던 나라였는데 한국 올림픽에는 온다는 거였어요. 제가 사는 서독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자료를 더 찾아보니 한국의 치밀한 외교전이 있었어요. 한국은 1980년대 초부터 조용히 동구권 국가들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외교 관계는 없었지만 경제 협력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는 스포츠 외교라는 새로운 전략을 썼어요. 정치적으로는 적대적이지만 스포츠를 통해서는 소통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정말 똑똑한 발상이었어요.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때 중국이 참가했는데 중국 선수들이 한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거든요. 시설도 훌륭했고 한국인들의 환대도 인상적이었대요. 그 소식이 소련에도 전해졌고 소련도 한번 가볼까? 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해요. 소련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개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거든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으로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어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1988년 9월 17일 올림픽 개막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 159개국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이었어요. 8만 명의 관중이 박수를 치며 각국 선수단을 맞이했습니다. 소련 선수단이 입장할 때 관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적국이 아니라 손님을 맞이하는 박수였습니다. 473명의 소련 선수들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 순간 냉전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독 선수단이 입장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관중들은 환영합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동서독 분단으로 고통받은 독일인인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한국이구나.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나라. 그래서 적이라고 여겨지던 나라들까지도 품어내는 나라. 개막식 하이라이트는 비둘기 방생 장면이었어요. 수천 마리의 흰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평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건 그 비둘기들을 날려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평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절실한 소망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련 선수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줬다. 정치적 적대감 따위는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했어요. 소련 체조 선수 엘레나 셰브첸코는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올림픽이 끝난 후 결과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159개국이 참가해서 당시 역대 최다 참가국 기록을 세웠어요. 소련과 동구권, 서방 국가들이 모두 참가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된 거예요. 경제적 효과도 엄청났어요. 올림픽으로 약 38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메이드 인 코리어가 더 이상 싸구려 제품의 상징이 아니라 품질 좋은 제품의 상징이 됐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의 성과였어요. 종합 4위를 기록했거든요. 개최국 효과를 감안해도 엄청난 성과였어요.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땄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분단국가, 작은 나라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하나로 모은 기적이었어요. 독일인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대단했어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한 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보통이 아니구나. 서울올림픽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긴 저는 계속해서 한국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2002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일 월드컵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엔 별 기대를 안 했어요. 한국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한다고 했을 때 독일 언론의 반응은 시큰둥했거든요. 아시아에서 하는 월드컵이니까 수준이 떨어지겠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특히 한국 축구에 대해서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월드컵 본선에 몇 번 나가긴 했지만 늘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거든요. 개최국 혜택으로 16강 정도 가면 선방하는 거 아닐까? 이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이었어요. 그런데 2001년 네덜란드에서 온 히딩크라는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히딩크는 네덜란드를 4강에 올린 명장이었거든요. 왜 저런 유명한 감독이 한국에 왔을까?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히딩크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한국축구협회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고 히딩크는 도전 정신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하지만 그조차도 한국으로 가는 건 경력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만류가 있었대요. 월드컵이 시작되고 저는 독일에서 한국 경기를 지켜봤어요. 첫 경기 상대가 폴란드였는데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어요. 운이 좋았나? 싶었죠. 두 번째 경기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당시 세계 랭킹이 한국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1대1로 비겼어요. 이때부터 뭔가 다르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조별리그 상대는 포르투갈이었어요. 포르투갈에는 피구, 루이스 코스타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한국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1대0으로 이겼어요. 그 순간 독일 해설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월드컵 역사상 가장 큰 이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어요. 16강 상대는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는 3번이나 월드컵 우승을 한 축구 강국이거든요. 토티, 말디니, 델 피에로 같은 슈퍼스타들이 있었어요. 독일 전문가들은 이제 한국의 신데렐라는 끝났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를 이겼거든요. 저는 TV 앞에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8강 상대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도 유럽의 전통 강호죠. 라울, 모리엔테스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승부차기로 이겼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나중에 히딩크 감독의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은 세계 최고다. 이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90분 내내 뛸 수 있고 120분도 뛸 수 있다. 필요하다면 130분도 뛸 것이다. 히딩크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이들을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축구장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국민들의 응원이었거든요. 붉은 악마라고 불리는 응원단이 거리로 나와서 응원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수백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대한민국 하고 외치는 장면은 잊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한국에 간 동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더욱 놀라웠어요. 거리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다. 모르는 사람끼리도 어깨동무하고 노래를 불렀다. 나이, 성별,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됐다. 독일도 축구 강국이지만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었어요. 온 국민이 정말로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4강 상대는 독일이었어요. 제 조국이었죠. 그때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독일이 이기길 바라면서도 한국의 기적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거든요. 결국 독일이 1대0으로 이겼지만 한국은 정말 자랑스러운 경기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한국 선수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어요. 34위전에서 한국은 터키에게 졌지만 그것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충분히 기적을 만들었거든요.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구나. 시간이 흘러 2020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혼란에 빠졌을 때였어요. 독일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상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다른 나라들과 뭔가 달랐거든요. 초기에 대구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전 세계가 한국도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거든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의료시설이 붕괴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어요. 봉쇄 대신 검사, 추적, 격리라는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드라이브스루 검사였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어요. 안전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독일 언론들도 한국의 혁신이라고 극찬했어요. 곧 미국, 독일, 영국 등 75개국이 이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한국의 IT 기술도 놀라웠어요. 확진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개인정보와 공공안전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한국 국민들의 협조였어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손 소독 같은 방역 수칙을 자발적으로 지켰거든요. 독일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가 권고하기도 전에 스스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의 코로나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WHO에서도 한국 모델이라며 전 세계에 소개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구나.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바로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인기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블랙핑크가 전 세계를 돌며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히 독일에서도 K-팝 열풍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제 조카가 BTS 팬이라서 직접 경험할 수 있었어요. 17살 된 조카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삼촌, 한국어 정말 아름다워요. BTS 노래를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어요. 베를린에서 열린 BTS 콘서트에 조카와 함께 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6만 명의 독일 팬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거든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같은 한국어 구호도 외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구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문화의 힘으로 해내고 있었어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와 아카데미에서
상을 휩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창의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력도 인상적이었어요. 삼성과 LG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5G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어요. 제가 쓰는 스마트폰도 삼성 제품이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180도 바뀐 거죠. 처음에 저는 한국을 불쌍한 분단 국가로 봤어요. 독일과 마찬가지로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래서 안타까운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한국은 분단 국가가 맞아요. 하지만 그 분단을 핑계로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아픔을 힘으로 바꿨거든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모았어요. 냉전의 벽을 허물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죠. 2002년 월드컵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4강 신화를 이루며 아시아 축구에 새 역사를 썼거든요. 2020년 코로나 사태에서는 세계가 따라 배우는 모범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K-팝과 K-드라마로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함께라는 가치였습니다. 올림픽 때는 온 국민이 함께 준비했어요. 월드컵 때는 온 국민이 함께 응원했어요. 코로나 때는 온 국민이 함께 극복했어요. K컬처를 만들 때도 온 국민이 함께 응원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이익보다 가치를 선택한 거죠. 독일도 분단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우리는 운 좋게 평화 통일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마음의 벽이 남아있어요. 오시동독 출신과 배시서독 출신라는 구분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분단 상황에서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치적으로는 나뉘어 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라는 것을 증명했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인지를요. 기술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함께 이겨내려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성공보다 모두의 성공을 원해요. 자신만 잘 사는 것보다 함께 잘 사는 것을 꿈꿔요. 이게 바로 한국이 여러 번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요즘 저는 독일 동료들에게 자주 말해요. 한국을 보라고요. 분단 국가라고 절망하지 말고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꾼 나라가 있다고 말이죠. 제 조카는 지금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삼촌, 언젠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BTS 콘서트도 보고 한국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조카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경제적 성공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라는 걸요. 한국은 제게 가르쳐줬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언젠가 평화 통일을 이룰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이들은 똑같이 할 거예요. 온 민족이 손을 잡고 함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분단의 아픔을 평화의 희망으로 바꾼 나라, 한국. 이제 저는 한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기적을 만드는 나라라고요. 편견과 오해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정한 이해와 감동으로 끝이 났죠. 1988년 서울 올림픽의 평화 메시지부터 2002년 월드컵의 불굴의 정신력, 코로나 시대의 K-방역 기적,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컬처까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가치의 힘이었어요.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의 나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